네, 백구의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분야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 회계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분류가 되었죠. 우리 기초시간 때. 첫째는 뭐가 있었죠? 재무회계가 있었고, 둘째는요. 그렇죠. 관리회계가 있었는데, 이 관리회계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원가회계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무회계인데, 일반적으로 세무회계는 우리가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논외로 좀 두시면 되고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누구에게 보고하는 회계죠? 그렇죠. 정보용자죠. 근데 이런 정보용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내부냐 외부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내부 이해관계자 즉 누구?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회계죠. 즉 임직원들. 자, 이런 이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내부에서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자, 그런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회계가 주로 뭐다? 관리회계인 원가회계입니다. 그쵸? 근데 재무회계는 내부 정보용자에게 보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의 주된 목적은 뭐다? 외부 정보용자이죠. 즉 누구입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돈 빌려주는 채권자들, 또는 뭐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 자, 이런 분들에게 보고하는 회계죠. 그래서 재무회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외부 정보용자에게 보고하는 회계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 GAAP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우리가 배웠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주주나 투자자와 같은 이런 외부 정보 용자들이 주로 정보를 이용하는 주된 정보 용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회계니까 원가 회계, 즉 원가 관리 회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 대상으로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회계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세무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and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단기 매매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성은 있는데 이게 단기 매매가 목적이 아니고 장기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두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말의 평가 방법은 당연히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왜?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이지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성격이 상이하다. 무슨 뜻이죠?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재고자산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다. 즉 한꺼번에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안분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몇 분의 몇, 그쵸?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는 게 안분이죠. 자, 아무튼 안분해가지고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자, 얘는 참고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이 성격이 같기 때문에요. 내용이 일치한 거기 때문에 쌤이 그냥 편의상 유형자산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해설을 볼 건데요.
유형자산 중에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려면요, 그 건물이 치워져 있는 땅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 자, 공정가치로 400이고요. 토지는 10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 건물 구입하게 되면은 땅도 사야 되겠죠. 그럼 전체 얼마? 500원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건물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500원이지만 그냥 300원에 팔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현금 300원 주고 건물과 토지를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이때 장부에는 건물과 토지를 얼마로 적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로 적어야 될까요? 쌤, 400에 100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내가 취득한 금액은 300이에요. 그쵸? 300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300을 넘어가서는 안 돼.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건물과 토지를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 일단 내가 지급한 금액은 300이죠. 그러면 300원 곱하기 어떻게 한다? 건물은 400이고 토지는 100이니까 0 두 개 날리면은 4와 1을 더해가지고 5가 되겠죠. 그럼 분모에 5를 올리고 분자에다가 건물은 4, 토지는 1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300 곱하기 5분의 4니까 240이 될 거고요. 토지는 30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6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뭐다? 새롭게 우리가 구한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240과 60으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논리가 누구랑 일치한다? 재고자산과 일치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형이나 재고나 똑같으니까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거고요. 다음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과 애누리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반영하지 않는 거죠. 당연한 거죠. 취득 시에 만약에 할인받거나 애누리 받게 되면은요, 걔는 어떻게 한다? 빼야 되는 거죠. 즉, 총매입이에요? 순매입이에요? 순매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인과 애누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3번. 저가법 적용할 경우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은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자, 얘는 이제 평가 손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쌤이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기본 강의 때 설명한 적이 있었죠. 자, 평가 손실은 뭐의 하락이다? 시가의 하락이라고 했죠? 그쵸?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의 물건을 취득을 했어요. 그쵸? 근데 기말에 가서 평가해 보니까 100원짜리가 80원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20원만큼이 평가 손실이라고 했죠? 그럼 평가 손실은 장사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장부의 금액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죠? 쌤이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매출원가로 포함을 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이 누굽니까? 낮은 금액. 자, 기말에 80원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한다? 80원으로 장부를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원만큼을 평가 손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부에는 이 80원이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합니다. 단 여기서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만약에 100원에 구입한 물건이 기말에 갔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 시가가 예를 들어서 80원이 아니라 150원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둘 중에는 누구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선생님, 그때는 평가 이익 아닙니까? 아니요. 재고자산은요, 평가 이익은 다른 말로 평가증이라고 하는데, 평가 이익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고자산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재고자산의 약속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절대로 뭐다? 평가 손실은 인정을 하지만 평가 이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올랐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다? 100원이 장부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낮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100원과 80원 중에서 누가 더 낫다? 얘가 낫죠. 그럼 이때는 얘가 장부의 금액이 되는 거고 100원과 150원 중에서 누가 낫다? 얘가 낫죠. 얘가 장부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낮은 금액을 장부의 금액으로 보고한다. 이걸 저가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낮은 금액.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가증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평가 손실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저가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발생한 차액은 전부 다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를 한다. 맞는 말이죠. 오라? 그러면 이게 뭐야? 3번은 답이 없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문제잖아. 문제가 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글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쵸? 한글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왜? 쌤도 실수를 했거든. 자,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왜 2번이냐? 그 이유는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에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과 애누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건 뭐 생각하기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반영하지 않았네? 이 말은 뭐다? 취득 원가에서 빼는 거니까 뺐겠지.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는데 3번, 4번도 맞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이 할인과 애누리는 차감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 이건 어찌 보면은 좀 말장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맞잖아요. 그쵸?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는요, 반영하지 않는다면은 뭐 뺐겠지, 차감했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을 좀 더 봐야 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1번과 3번, 4번은 맞는 말이니까 여기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으로 근접을 시킨다면은 결국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차감을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참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이고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 단기의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뭘로 분개하는 거죠? 우리가 유형자산에 어떤 지출이 발생했을 때 자본적 지출이란 그 유형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하는 그런 지출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자산에다가 포함하는 그런 지출이죠. 그러면 분명히 뭐다? 분개할 때 자산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했다?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해설을 보죠.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 일어났다.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고 그리고 건물. 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자본적 지출이죠.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게 정상적인 분개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건물을 뭐다?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잘못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자산 잡아야 되는데 자산 안 잡았잖아요. 그럼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되겠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비용 잡으면 안 되는데 비용 잡았죠. 그러면은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만큼 비용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익은 줄었겠지. 그러면 이 말은 당기순이익도 과소하게 계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된다는 얘기는 자본이 과소하게 계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BS가 있다면은 차변의 자산이고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은 일치하니까 이 자산이 작아지면은요, 뭐가? 부채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본도 뭐다?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면은 자본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주식회사의 자본 파트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해도 괜찮아요. 단기 순이익은 결국 뭐예요? 다른 말로 이익잉여금이잖아.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내려가면 뭐다? 이익잉여금 내려가고요. 이익잉여금보다 주식회사의 자본이니까 자본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과 자본의 영향을 볼 건데요. 자산은 일단 뭐였죠? 과소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찍더라도 2번과 3번에서 찍어야 돼. 그쵸? 근데 자본은 어때요? 자본은 작아지니까 과소하게 계산되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전산회계 시험 치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재무는 자기주식 2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1주당 7,000원에 매입하여 소각을 하였습니다. 소각일 현재 자본잉여금에 감자 차익이 20만원만큼을 계산하고 있대요. 자, 여기에 별표. 그리고 주식을 소각한 후에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되는 감자차 손익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자기 주식을 200주를 자 7,000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쵸? 물론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7,000원에 매입을 했죠.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공정가치로 매입한다라고 얘기했죠, 쌤이. 그래서 페어밸류 공정가치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입하는 분계와 그 다음에 소각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주식은 매입을 한 뒤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처분하는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처분을 했다면 당연히 뭐다?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대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분이 아니라 소각이에요. 그러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각이란 말이 나오면은 다른 말로 이거는 뭐다? 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차 손실이나 이익이 얼마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분계를 얘를 퍼스트, 얘를 세컨드로 해서 이 두 가지의 분계를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BS에 자 뭐가 있다? 감자 차익이 20만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자 차익은 자본이니까 당연히 대변에 이렇게 20만원 있다는 얘기겠죠? 자본의 증가니까.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분계를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자기 주식을 매입한 경우의 분계입니다. 자, 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은 해설을 보세요. 자, 위와 같은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차변에 뭐다? 자기 주식 들어오고, 당연히 돈 주고 매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죠. 근데 이게 얼마짜리가 들어올까? 절대로 액면가가 아니죠. 왜? 자기 주식 구입할 때는 공정가치로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주가로 그대로 7,000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주에 7,000원이니까 2714, 140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였다? 소각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소각에 대한 분계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소각했다는 얘기는 자기 주식을 태웠다는 얘기죠.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얘는 대변에 뭐다?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그쵸?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분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태웠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하겠죠. 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니까 주식 태우면은 자본금 감소해요. 자본 감소 차변이니까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합니다. 근데 자본금은 항상 뭐죠? 액면가잖아, 액면가. 그래서 250 5,000원이죠? 네, 100만 원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차익이 얼마? 차익이 아니죠. 차손이 얼마? 40이 남겠죠. 그럼 얘는 뭐다? 감자차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 주식은 어차피 구입을 했다가 태웠으니까요. 이 둘이는 퉁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분계를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보게 된다면 대변의 현금이 140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금은 100만 원만 줄었죠? 그쵸? 즉 우리 회사는 뭐다? 100만 원만큼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주주한테 140을 준 거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40을 더 주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다? 손실이죠. 그럼 쌤, 이 손실 40만 원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했을 때 손실이 비용이죠. 얘는 뭐다?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에서 손실은 비용이 아니고 자본의 감소인 자본조정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40은 뭐다? 원래 원칙 감자차손 40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감자차손 40이 아닐까? 그 이유는 쌤 얘기했잖아요.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은 서로 상계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본거래 이익이 감자 차익이 있죠? 20만 원만큼이 대변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손실이 40이 나더라도 일단 그 손실을 이익으로 먼저 퉁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감자 차익은 이렇게 차변으로 사라지면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맞죠? 상처받은 이 40만 원만큼의 손실에서 20만 원만큼의 이익으로 이제 메꾸었으니까, 그쵸? 없어지는 거지. 그럼 나머지 얼마? 20만 원만큼만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만 원만큼의 손실은 더 이상 메꾸어줄 이익이 없으니까, 맞죠? 이익이 없으니까 감자차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BS에서는 감자 차익이 사라지고 감자 차손이 마이너스로 생겼으니까 보통 자본은요, 차변에 잔액이 남아도 대변에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괄호로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자 차손이 얼마? 네,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준이면 거의 전산 세무 2급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데 전산회계 1급에서도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연습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는 여기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일단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은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 뭐죠? 구분 표시. 자, 구분 표시는 뭔가 하면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자,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총액 표시는 그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외상거래가 일어났을 때 외상 매출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거래했는데 그 A한테 내가 돈 받을 게 500원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론 돈 줄 게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쌤, 이거 500원 받아가지고 100원 줄 거면은 퉁쳐가지고 그냥 400에 표시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회계는 특별한 어떤 이제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다? 무조건 받을 건 받을 거대로 그대로 총액으로, 줄 거는 줄 거대로 총액으로,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유동성 별법. 자, 이건 알고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은 어떻게 한다?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거.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자, 통합표시.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이제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은 통합을 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현금이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나 어차피 그쵸, 은행 CD기에 가가지고 비번 눌러가지고 현금 인출하면은 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때는 현금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을 묶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렇게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외상외수금 받으러 온도 결국은 뭐죠? 둘 다 외상이죠. 그러니까 묶어서 뭐다? 매출 채권으로 분개하라는 얘기죠. 보고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통합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다. 통합 표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 이제 구분 표시, 총액 표시는 같은 개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으로,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액 표시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자를 받을 게 500원이 있어요. 이자 수익이죠. 이자를 줄 게 100원이 있어요. 그럼 이자 비용이죠. 그럼 쌤, 이자를 500원 받아가지고 100원을 줄 것 같으면은 그냥 퉁쳐가지고 이자 수익을 400원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까? 이게 회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총액으로 표시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쌤이 재고자산 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어떤 수익이 그 기간에 발생하면은 그에 대응되는 비용도 그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라. 자, 처음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는 뭐죠? 자산이죠. 이때는 아무런 수익도 비용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상품을 팔았을 때는 당연히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 매출액이 500원이라면은 이 상품의 원가는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럼 얘는 자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다?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100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가 대응되게끔 해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상품은 처음에는 자산이었지만은 추후에는 뭐다? 수익이 500원 발생하면서 이 상품이 상품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수익에 대한 비용을 대응시켜야만, 그쵸? 그 기간에 정확한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뭐죠? 현금 주의가 아니에요. 발생한 그 연도에 발생한 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분개하는 얘기죠. 장부를 작성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항상 뭐다? 실현 기준이죠. 수익은 실현돼야 된다. 이 말은 뭐다?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밤에 잘 때 꿈을 잘 꾸지 않는 아이예요. 그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꾼 거야. 난 꿈이 없는데. 꿈이 없다는 건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꿈을 잘 안 꾼다는 얘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꾼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할아버지가 번호 6개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2번, 3번, 11번, 26번, 32번, 41번. 갑자기 번호가 너무 좋은데. 자, 아무튼 간에 번호를 6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죠? 평소에 꿈이 없는데 꿈을 꾸었으니까, 이야, 이번 주에 로또 1등은 나다. 그런 확신을 막 가지고 있겠죠, 혼자. 물론, 로또 번호가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이번 주에 로또 1등 될 거야. 다음 주부터 나는 뭐다? 부자이다. 하면서 내 장부에다가 로또 수익 해가지고 수익을 장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쵸? 이거는 실현되었습니까? 실현된 게 아니죠. 그냥 혼자 뭐죠? 예상한 거죠. 수익은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혼자서 예상되는 수익을 장부에 기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익은 절대로 뭐다? 실현이 되었을 때, 즉 로또에 당첨된 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장부에다가 로또 수익을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은 뭐다?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비용은 예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손의 예상, 기억나시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대손의 예상, 비용의 예상입니다. 비용은 예상하는 것을 가능하지만 수익은 예상이 허락되지 않는다.
자, 설명이 좀 길었지만, 자,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그쵸? 자,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2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얘기는 영업 외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으로서 자, 어떤 걸 얘기한다? 기부금, 잡손실이 이에 해당된다. 알고 있죠? 3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정 기간 나오고 경영성과 나오면 손익계산서죠. 자, 4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뭐다? 순액이 아니죠. 무슨 얘기다? 총액으로 보관하고 있죠? 그쵸? 퉁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기할 수가 없다.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암기하시라고 간단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7번, 서울은 제주와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제주가 발행한 당좌수표 50만원만큼을 계약금으로 받아서 아래와 같이 일기 처리했습니다. 자, 다음 중 서울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내가 서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제주한테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이죠, 계약. 계약은 거래가 아니에요.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 제주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계약금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분개했답니다. 회계 처리는 분개죠. 그럼 이거는 물건 판 게 아니고요.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그쵸? 뭘로? 당좌수표로. 근데 이 당좌수표 내가 발행한 겁니까? 아니지. 제주라고 하는 타인이 발행한 거죠. 그럼 이거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타인 발행수표 현금이에요. 현금.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분개하면 안 되고요. 현금으로 분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엉망이죠. 그리고 대변에 뭐다? 물건 판 거 아니잖아. 계약금 받은 거죠. 그럼 얘도 뭐다?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분개를 했어야지.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영향으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일단 당좌예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죠. 근데 당좌예금도 당좌자산 맞아요. 그리고 현금도 뭐다? 당좌 자산은 맞죠.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분개한 거는 틀렸지만, 즉 계정 과목의 사용은 틀렸지만은 당좌 자산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시겠죠? 얘는 일단 당좌 자산으로서의 틀린 건 아니니까, 단지 이름만 이상하게 적은 거니까. 그래서 당좌 자산은 뭐다?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1번과 2번은 옳은 것이 아니죠. 왜? 당좌 자산에 대한 변화는 없으니까 과소도 아니고 과대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대변인데, 제품 매출, 여러분 제품 매출은 수익이죠. 선생님이 방금 6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품 매출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켰죠? 근데 수익을 발생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수익이 뭐다? 과대하게 발생된 거예요. 과대하게. 그래서 수익은 지금 현재 과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뭐다? 원래 수익이 아니라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와야 되겠죠. 맞죠? 유동부채. 그래서 이 유동부채가 분개가 돼야 되는데, 유동부채를 분개 안 했으니까 이 유동부채가 과소하게 지금 현재 계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글자가 나온다면 걔가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과대하게 계산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은 것으로 이제 장부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좀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왜? 현재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분개 안 했기 때문에 얘가 과소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뭐다?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죠. 왜? 수익 잡으면 안 되는데 잡았으니까.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8번. 한국 상사의 2023년도 1월 1일 날의 자본은 5천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재무 상대표가 있다면 대변 자본 자리에 기초의 자본이 얼마? 5천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본금이 5천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금이. 자, 근데 얘는 발행주익수가 만주이고 액면가는 5천원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10월 1일 날에 주당 6천원에 2천주를 유상증자했답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입니까? 물론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지만 분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주식을 발행해야만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주식 발행했으니까 어느 변?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죠. 증자가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대변의 자본금 얼마? 2천주죠. 그럼 2천주 이거를 어디에 곱해요? 6천원 아니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니까 5천원에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 5, 10이니까 얼마? 1,000만원만큼 발행했다. 이게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만큼 이제 유상이니까 돈 받았겠죠. 자변에 돈 들어옵니다. 2번. 얼마 들어와요? 근데 주주한테는 6천원에 팔았으니까 6, 20이 1,200이 들어오는 거죠. 야, 그러면 1,000만원짜리 액면가 주식 발행하면서 1,200을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200을 벌었죠. 벌은 것은 수익이죠. 그러면 안 돼요. 왜? 얘는 자본거래잖아. 자본거래에서 생긴 이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본의 증가죠. 자본의 증가,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자본잉여금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 누구다?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얘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기말 자본금이 얼마인 걸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럼 기말 자본금이 얼마인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초의 자본금은 일단 5천만 원 있었잖아. 근데 중간에 증자하면서 자본금이 센핀으로 얼마? 자, 새 자본금이 1,000만 원 생겼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000만 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에는 누적된 전체의 자본금 잔액이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1,000만 원 넣어놨으니까 6천만 원이 답이죠. 3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개를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은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분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본금은 액면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 자본금 5천만 원에서 그러면은 얼마를 증자를 했지? 2천주네? 액면가 얼마? 5천. 어차피 자본금은 액면가니까 2, 50, 1,000만 원. 그냥 더하기 1,00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설명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분개까지 하나하나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가액의 구분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원가 및 비용의 분량목 중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비용들을 의미하는 거죠. 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무직 누가 있을까요? 총무팀, 회계팀, 뭐 영업부, 뭐 그다음 뭐 있습니까? 뭐 광고팀, 마케팅팀 이런 부서들 있죠.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제조원가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업부, 마케팅 이게 공장에 있습니까?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원가 자체에서 아예 얘들은 뭡니까?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번과 3번은 답이 아닙니다. 찍더라도 1번,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이죠? 그럼 쌤, 4번은 공장 들어가는데 얘는 왜 아니에요? 얘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 아니고요. 그냥 공장에 있는 기계를 팔아가지고 생긴 손실이죠. 얘는 영업외 비용이에요. 맞잖아요. 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생긴 손실이 아니죠. 그냥 멀쩡한 기계를 팔아가지고 생긴 손실이니까 얘는 제품 만드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쵸? 그냥 영업외적인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상호 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고려하여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부와 보조 부문에 배분함으로써 보조 부문의 상호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이죠.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죠? 완전히 반영한다. 이 말은 완전히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3번의 상호 배분법이죠. 자, 여러분, 또 기억 안 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기본 강의 때 했잖아. 그쵸?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 부문에 있는 부문비를 제조부에다가 이렇게 배부하잖아요. 그 배부할 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쵸? 그럼 이때 보조 부문끼리 도와주는 용역도 고려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했던 거였는데 고려하지 말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완전히 그냥 무시하자. 이게 직접이었고요. 아니다, 고려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고려하는 상호였어요. 그쵸? 근데 또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죠? 아니다, 고려할 건 고려하고 뭐 중요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말자. 그냥 일부만 고려하자. 자, 이런 건 뭐다? 단계 배부였어요. 근데 얘는 완전히 고려하는 걸 묻고 있으니까 3번의 상호 배부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의 직접 재료원가는 얼마입니까? 직접 재료원가, 짧게 말하면 그냥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공품 계정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 문제의 자료를 보면은 얘는 뭐다?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 원재료 계정 볼까요? 원재료 계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항상 재고 자산으로서, 그쵸? 차변을 뭐라고 했죠? 원재료 보관하는 창고로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T자 계정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차변은 뭐다? 첫째, 기초 원재료. 이게 뭐죠? 저번 연도에서 쓰고 남은 원재료가 넘어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2월 된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모자라면은 새롭게 좀 더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재료 순매입액이 여기에 적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재료하고 이 재료 섞어가지고 제품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게 바로 재료비가 되는 건데, 이 재료비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재료비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 재료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서도 남아있는 재료가 있겠죠. 그건 어떻게 한다? 다음 연도에 써야지 하면서 넘겨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말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기초 원재료는 한마디로 전기에서 넘어온 거, 전기에서 2월 되어 온 거고요. 기말 원재료는 그것보다 다음 연도에 써야지 하면서 다음 연도로 이제 2월 시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초 원재료가 얼마 있습니까? 120만 돼 있죠.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이 90만 원인데 혹시나 내가 구입한 재료가 상했거나 또는 손상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애놀이 받거나 또는 뭐다? 환출시켜야 되겠죠. 즉 반품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90만 원이 순매입입니다. 그러면 창고에는 자, 얼마? 210만 원만큼의 재료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를 갖다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썼겠죠. 그 쓴 게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쓴 게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쓰고 남은 거를 보면 되겠죠. 그게 기말 원재료 85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쓴 건 얼마다? 210만 원 중에서 85가 남았으니까 125만 원치를 썼다 그 얘기겠지.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쌤, 여기 있는 자료는 뭡니까? 여기 있는 자료는요, 전부 다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쓸 데가 없어요. 왜? 그냥 얘들을 세 개를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을 하시면은 이거 세 개 보는 순간, 아, 얘들은 쓸모가 없는 애들이구나, 함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없고요, 얘들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제공품 계정을 그려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어떻게?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제조원가, 제품 기말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노비하고 간접비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다른 회차 공부하시면서 쌤이 또 설명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원재료 계정에서 재료비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성진은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원재 원가를 배부합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지서 1번의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는데,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 각 제품별로 직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배부할 필요가 없지만,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별로 얼마가 투입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분 계산한다고 했죠. 즉 안분 계산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간접비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간접비의 전체 원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공장 전체 발생 원가 중에서 제조 간접비 50만 나와 있죠.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각 제품에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 해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넘버 1번에 나누어 줘야 되는 그 배부액이 얼마인가 그 얘기예요. 넘버 1번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겠죠. 만약에 4번까지 있다면은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한 가지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첫 번째 1번, 이 1번이라고 하는 제품에는 50만원 전체 간접비 중에서 얼마가 배부가 되었느냐, 그걸 구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그 기준이 뭔데? 그 기준은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직접 원가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얼마? 80에 20이죠. 그럼 전체 얼마? 100만 원이 공장 전체 발생한 직접 원가가 되겠죠. 근데 이 직접 원가는 공장 전체이고 여기에 있는 1번에 들어간 직접 원가는 얼마입니까? 이 100만 중에서 40과 15만 원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55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뭐다? 직접 원가 기준으로 간접비를 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50만원 곱하기 100만원 분의 55만원 하면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이 1번에 들어간 간접비의 배부액이에요. 자, 구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0을 4자리까지는 날리면 되겠죠. 그럼 계산기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00분의 55를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 종류가 몇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1번에 들어간 간접비는 50만원 중에서 27만 5천원치가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직접 원가가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만원은 그대로겠죠? 곱하기 어떻게 한다? 그때는 100만원 분의 55가 아니라 재료 원가 기준으로 배부한다면은 재료 원가는 전체 80이죠. 그럼 80 중에서 1번에 들어간 거는 40이니까, 그쵸? 그때는 8분의 4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간접비를 배부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기준 나오면은요, 그냥 그 기준 가지고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산수에 대한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맞춰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14번, 15번 문제는 세무회계 중에서 부가치세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일단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맞는 말이죠. 자, 쌤이 간이과세자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사업자 중에서도 상당히 힘든 사업자죠. 그렇죠. 어떤 사업자?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공급 대가가 뭐예요?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거죠. 그 합친 금액이 작년에 얼마 미만이다? 8천만 원 미만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인 무슨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절대 안 돼요. 개인 사업자. 자, 이러한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는 1년에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도 아마 버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하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자, 2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 기간은 언제까지? 그렇죠. 폐업일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라는 말이고요. 3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해의 간이 과세자로서의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맞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여기가 이제 1월 1일이죠. 12월 말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뭐다?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는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임을 예상을 하고 이제 간이 과세자로 한번 바꾸어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1월 1일부터 간이 과세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는 7월 1일부터예요. 자, 이유는 뭐냐? 간이 과세가 되려면은 직전 연도, 즉 작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 확인하려면은요, 작년에 8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세관청이 1월 1일 날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작년의 입장에서 2기 확정까지의 모든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죠? 1월 25일 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1월 25일 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1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기, 2기로 나눴을 때 그냥 2기부터 간이과세자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2기인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간이과세의 기간으로 두고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당연히 뭐다?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원칙대로 1번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경된 그 해만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부터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4번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해의 누구로서의, 그렇죠?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6월 말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는 일반 과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과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예, 이때는 이제 일반 과세가 적용돼야 되겠죠?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돼버리면은 일반 과세로 적용되는 기간은 내년부터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번 연도부터 일반 과세로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의 과세기간은 물론 당연한 논리예요. 1월 25일 날 2기 확정 신고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쵸? 1기 때부터 일반 과세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기 때만큼은 간이과세를 그냥 유지하고 그쵸? 2기 때부터 일반 과세가 되자. 그렇기 때문에 2기 때부터 즉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이제 일반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간이과세로서의 기간은 이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월 말이 돼야 되는 거지 12월 말일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1기에는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14번 문제는 실제로 설명이 필요가 없죠. 세원계한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은 쌤이 항상 암기하라고 했죠. 자, 이 네 가지 맞습니까?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급하는 자 누구입니까? 매출을 한 사람이죠. 매출자, 즉 판매자. 판매자는 등록번호하고 성명, 명칭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공급을 한 연월 1이에요? 아니면 작성한 연월 1이에요? 세법은 작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성 연월 1을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쌤이 공급 연월 1이 아니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not 공급 연월 1. 공급 연월 1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면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임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2, 3, 4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거 묻고 있죠. 자, 우리 공급 시기는 물론 되도록이면은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그 공급 시기를 따라가려고 세법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일부 몇 가지에 대해서는요, 약간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회계학의 내용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위탁 판매 알고 있죠? 자, 누군가에게 판매를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언제가 공급시키냐? 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수탁자가 공급을 한 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품권. 자, 상품권은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상품권을 팔았을 때입니까? 아니죠. 이마트가 상품권 팔았다고 돈 번 게 아니에요. 팔았던 상품권이 뭐다? 돌아와서 이마트 매장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야 되겠죠. 즉, 인도된 때. 그 상품이 실제로 인도가 되었을 때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가 아니고요. 재화가 실제로 인도가 되는 때예요. 자, 정답은 2번 나왔고요. 자, 3번. 장기 할부가 있는데 우리 회계하고 세법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회계는 단기든 장기든 무조건 뭐다? 재화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죠. 근데 세법은요. 단기에 대해서는 인도주의를 그렇죠. 따라갑니다. 하지만 장기 할부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한다? 인도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장중완계. 쌤이 늘 수업 시간 때 장중완계라고 하죠. 자, 장이 뭐예요? 장기할부. 중은요. 중간 지급조건부. 완성도 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 자, 이 네 가지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얘기는 외국으로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뭐죠? 직수출이죠. 언제입니까? 당연히 배에다가 물건을 실은 날이죠. 언제죠? 선적하는 때.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9의 전산회계 1급 1호 문제 풀이도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회차 110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